음, 달콤한 침묵. 배신이 될 때가 온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2000년대 후반에 넬란드 대학생이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어느 날 수업을 듣기 위해서 사회학과 건물을 지나던 중에 실험 참가자를 모집하는 전단지가 눈에 띈다. 아름다운 복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사람들이 얼굴의 외적 매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사회심리학 실험이 있을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평소 패션 잡지를 즐겨 훑어보는 당신은 본인이 나름 미적 감각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전단지 내용을 보면은 이 실험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일제히 수행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멋지군.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은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며칠 후에 당신은 건강과 질병 이력 등을 조사하는 설문지를 작성했다. 그 중에는 폐, 소, 공포증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도 들어있었다. 그리고 연구실에 방문 일정을 잡았다. 실험 내용은 퍽 단순해 보였다. 도네를 스캐닝하는 가운데 다양한 여성들의 얼굴을 화면으로 보며 매력들을 평가하기만 하면 된다. 사실상 틴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켜놓고 시간을 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을 하면서 과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니 개인의 기분이 좋아졌다. 시험 당일 하얀색 실험실 가운을 입은 조기원 사람이 당신의 방으로 인도한다. 좁은 침대가 놓여 있고 그 침대의 한쪽 끄트머리에 무지막지하게 커다란 하얀 플라스틱 도넛 속으로 연결되어 있다. 도넛의 구멍은 그 침대와 한 사람만 가까스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다. 조교가 설명해 줬다. 이게 fMRI예요. 침대에 누운 당신에게 조교는 각각 4개의 버튼이 달린 2개의 리모컨을 지어주었다. 이 리모컨으로 사진을 볼 때마다 1점에서 8점까지 점수를 매기면 됩니다. 1점이 낮은 점수이고 8점이 가장 높은 점수죠. 리모컨에 붙어있는 점수 버튼을 가리키며 조교가 말했다. 답변은 3초에서 5초 정도 사이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교는 당신의 머리에 헤드폰을 씌워주고 뭔가 장치를 조작해서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켰다. 눈 몇 센티미터 위치에서 거울이 설치되어 있고 그 거울을 통해서 도넛 바깥의 스크린을 볼 수 있다. 헤드폰을 통해서 조교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분이 어떠세요? 약간 긴장되고 왠지 오싹한 기분도 들었지만 당신은 좋아요라고 대답했다. 조교는 당신에게 가능한 한 움직이지 말라고 일러주었다. 침대가 움직이면서 도넛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느껴진다. 잠시 후 거울에 비춘 화면에 불이 들어오고 어떤 여자의 얼굴이 보인다. 눈 화장을 짙게 하고 반쯤 미소를 짓고 있는 여성은 머리카락도 윤기 있고 풍성하다. 이제 사진은 사라지고 화면 아래에 점수표만 남은 상황에 당신은 6점을 주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8개의 숫자 위로 플러스 2라는 숫자와 함께 밀라노와 파리의 평균적인 여성 실험 참가자들은 이 얼굴에 대해서 당신보다 2점을 더 주었다는 내용이 전달되었다. 당신은 생각한다. 이상하군. 내가 뭔지 놓친 게 있었나? fMRI는 뭔가 퉁퉁거리고 울리는 소리로 시끄럽다. 그것을 무시하며 당신은 다음 이미지에 집중한다. 50분에 걸쳐서 화면에 떠오르는 얼굴들을 바라보고 점수를 매긴다. 그 후에 당신은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조교가 들어온다. 조교는 같은 이미지들을 두고 다시 한번 점수를 매겨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단 이번에는 fMRI 기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조교는 당신을 다른 방으로 인도해서 편안하게 앉혀두고는 같은 이미지들을 순서만 바꿔서 다시 한번 평가해 보도록 질문한다. 이번 실험에서는 유럽인들의 평균 점수가 화면에 뜨지 않는다. 응답을 할 때까지도 시간 제한도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자기 호흡대로 시간을 쓸 수 있다. 실험이 끝나면 짧은 인터뷰를 한 후에 과학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작은 만족감과 함께 실험실을 떠날 수 있다. 여기서 실험 참여자는 과학 발전에 이바하긴 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방향은 아니었다. 실험자에게 제시된 모든 실험 과정과 목적이 완전히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다.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의 존재와 인식은 누군가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유럽인들의 평균적인 인식 역시 완전히 지어낸 것으로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실험자의 관점과 전혀다른 극단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는 내용은 실로 흥미로웠다. 실험자들은 fMRI 스캐닝을 통해서 피험자의 뇌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의 의견이 집단의 의견과 다를 때 뇌에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경생리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 반응은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맞닥뜨렸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동일했다. 다시 말해 내 생각이 집단의 의견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뭔가 실수했을 때와 동일한 반응을 하게 된다. 우리의 뇌는 그 실수를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행동을 바꾸게 된다. 자동차를 몰고 있거나 스키를 타고 있는 경우라면 뇌의 이러한 기제는 완벽하게 말이 된다. 하지만 사회적인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반작용 방식은 자신이 지닌 다른 입장을 수정해야 할 오류로 취급하는 결과를 낳는다.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집단의 합의된 의사로 여겨지는 무언가에 맞춰 순응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본능이 깔려있는 것이다. 실험의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도 바로 그것이다. 피험자의 점수는 바뀌었다. 유럽인들의 평균 점수에 가깝도록 본인의 점수를 움직였던 것이다. 이 실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이 실험 피험자들은 유럽인이 아니었고 그 유럽인들과 마주하고 있지도 않았다. 내 집단의 압력을 직접 겪고 있지 않았다. 실험자들은 그저 유럽의 다른 두 여성들은 생각이 다르다는 문구를 제시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고 익명인 집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험자들의 수능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슬픈 진실이다.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때조차 심지어 그 집단이라는 것이 지어낸 무언가에 지나지 않을 때조차 우리는 다수의 존재를 의식한다.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의 두뇌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과 실제 현상의 차이를 섬세하게 구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을 나는 하비의 함정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비의 함정은 집단 착각의 형 중에서 하나다. 거짓말이 아니라 침묵을 타고 오해의 먹구름이 우리 모두를 잠식할 때까지 퍼져나가는 것이다. 침묵의 합의는 극히 위험하다. 우리 스스로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집단을 따라가게 되니 말이다. 합의의 함정에 빠질 때 우리는 맹목적으로 집단을 따라가거나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속이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합의의 착각에 빠져서 침묵하는 것은 집단 착각의 다른 두 유형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큰 사회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게다가 정말 나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함정에 동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참 이런 것이 참 세뇌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하는군요. 정치판의 판도를 바꾸는 집단 착각. 물고기는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물고기 떼기의 중심 부분을 파고든다. 우리가 다수에부터 있으려 하는 것 역시 생존 확률을 높이고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다. 설령 앞서의 실험에서처럼 그 군종이 전적인 허구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다수의 군종이라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을 때 매우 취약한 상태로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은 다수 지향 편향성은 인간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드러나는 속성이기도 하다. 특정 장난감에 대한 경험이 없는 19개월형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영아들은 수적으로 많은 어른들을 보고 어떤 장난감을 가장 좋아할지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의도적인 압력이나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집단적인 합의가 있다고 여기는 쪽을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도편 처방의 공포가 자리 잡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고립에 대한 생물학적인 공포가 내재되어 있다. 사회적인 고립은 도편 처방에 비하면 훨씬 섬세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큰 타격을 입힌다. 사회적인 고립은 인지 능력의 저하와 치매, 스트레스 상승, 수면의 질 저하, 우울증,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과민 반응 등을 불러오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큰 집단의 일원이 됨으로써 그 어떤 개인보다도 큰 그물망에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혜택은 분명하다. 다수의 힘이 우리를 지켜주며 우리는 보다 확실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 집단에 순응하고자 하는 동기가 점점 커지는 것만큼이나 집단의 영향력을 키우고자 하는 욕구 또한 상승한다. 그러기에 다수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은 자기 통제감을 선사하며 그런 기분은 집단의 힘이 커짐에 따라서 동반 상승한다. 집단과 공유하는 신념과 규범 덕분에 우리는 이 집단이 똑바로 되어 있다면 나 또한 그렇지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가동시킨다. 마치 아기가 젖병을 보고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 뇌는 집단적인 자기 확신을 갈구하게 된다. 게다가 내가 속한 집단이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월감을 선사하며 내 영향력이 커진 것 같은 만족감마저 준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든든해진다. 고립을 들고 하는 본능과 다수에 속할 때 누릴 수 있는 혜택. 이 조합은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라고 여겨지는 것을 무턱대고 따르고자 하는 유인 동기를 세우고 간다는 점에서 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하여 우리는 사회적인 결정에 대한 입장이 충돌할 때 많은 경우 겨우 2개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입장을 지닌 이들이 자신이야말로 다수의 관점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은 누가 다수인지 판명될 때까지 기다리며 지켜보게 되는 것이다. 일단 방향이 분명해지고 나면 우리는 보다 숫자가 많은 물고기 떼의 일원이 되어 다수의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 우리는 고립을 피하며 가장 다수인 집단에 들어가 그 구성원으로서의 혜택을 공유하는 것이다. 1965년 독일 이런 현상의 사례가 하나 발생했다. 그해 내내 기독교 민주당과 그에 맞서는 사회민주당은 서로 45대 40으로 지지율 동률을 이루며 맞서고 있었다. 이러한 교착 상태는 몇 달이 넘도록 지속이 됐다. 하지만 선거를 몇 주 앞둔 시점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민당의 지지율이 갑자기 10%포인트 올랐던 것이다. 실제로 선거를 치러보니 기민당은 9% 지지율을 더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다들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독일의 여론조사 커뮤니케이션 연구자인 엘리자베스 노엘 노이만은 투표를 앞둔 6개월간의 변화를 분석한 끝에 이러한 지지율 변화의 원인을 짚어냈다. 몇몇 특정한 사건들로 인해서 부동층이 움직였고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다. 노엘 노이만은 그 기간 동안에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독일을 방문한 것과 지지율 변화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당시 독일의 정리는 기민당의 루드위 에르하르트였는데 영국 여왕 방문 당시 에르하르트 총리가 동행했다. 그런 모습을 보며 기민당 지지자들은 좀 더 거리낌없이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과 지지를 드러낼 수 있었다. 반면에 3인당 지지자들은 기가 죽었고 위축되었으며 전에 드물게 조용해졌다. 기민당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정당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런 모습은 기민당의 승산이 더 크다는 인상을 남겼다. 결과적으로 부동층은 기민당을 대세라고 보고 거기에 올라탔다. 밴드웨건 현상. 어떠한 선택이 대중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인식하면 그 은색이 옳다고 믿는 그 경향이 발생한 것이다. 노엘 노이만은 밴드웨건 현상이라는 용어를 창안하고 현실에 적용한 최초의 학자다. 특히 정치에서 실제로 이런 일은 언제나 벌어지고 있다. 선거를 앞둔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를 자주 접하는 사람일수록 지지 후보나 정당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해서 그쪽에 붙으려 하는 성향이 크기 때문이다. 가령 2019년 봄에 조 바이든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었다. 그의 주요 경쟁 상대는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이었다. 샌더스와 워런은 민주당의 좌파들,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반면에 정도적인 고령의 유권자들은 샌더스와 워런을 마땅치 않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는 2월 초 어느 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바이든은 연설을 했다. 그는 자신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열성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에서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바이든의 이러한 주장은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증폭되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 투표를 집계해 본 결과
바이든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표정에서 4%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아침에 경선의 흐름이 뒤바뀌었다. 바이든은 그 후로 연전연승을 했다. 일단 한번 탄력을 받고 나니 게임은 퍽 일방적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이 에이미 글로버샤의 열성 지지라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그래도 여전히 친구와 가족들에게 글로버샤가 주장한 핵심적인 공약과 가치를 설득하고 날아다닐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이 가진 최선의 후보가 되어버린 바이든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 안주할 것인가? 밴드웨건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 지지 후보를 바꾸거나 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두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후보를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게 되어버린다. 말하자면 밴드웨건 효과로 인해서 우리는 인기 없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당이든 좀 더 인기 있는 쪽을 지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정치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여론조사와 언론이 우리의 민주주의가 정상작동하는 과정에 막강한 힘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밴드웨건 효과가 정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잠시 침묵을 지킨다거나 분위기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잠시 저자세를 취하는 등의 일은 일상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 고립에 대한 공포와 다수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판단이 흐려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목소리를 내지 않게 된다. 반면에 다수의 이런 일일 때 우리는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의 뜻과 함께하려는 확신을 갖고 우리의 시각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에 그리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성급판에서 불편하지만 안전한 침묵을 택하다. 당신은 새로 선출된 시의원이다. 시의회의 의장이 당신의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다. 시정에 참여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나갈 기회를 얻게 된 당신은 흥분한 상태다. 하지만 첫 번째 회의부터 시의회는 난항에 부딪혔다. 수요가 높은 임대 아파트 지역에서 범죄와 마약 사건이 치솟고 있다고 주택사업부가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 아파트에 입주해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들의 명단은 길게 줄을 서 있다. 그 중에서 고령층과 장애인도 많다. 그러니 주택사업부는 임대 아파트 사업의 대상자여야 마땅할 다른 신청자들을 위해 현 거주민 중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체포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자 한다. 얼핏 보면 합리적인 계획 같다. 그런 식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독신자라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기소된 마약 범죄자들은 대체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다. 이제 당신을 비롯한 도시 공직자들은 까다로운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이 청소년 마약 딜러들을 강제 퇴거함으로써 가족을 갈라놓을 것인가? 아니면 아이의 행동 때문에 가족 전체를 강제 퇴거시킬 것인가? 그렇다고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성인 마약 딜러들이 미성년자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우도록 조장하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당신은 개인적으로 시가 더 많은 재정을 써서 이런 가족들을 돕고 미성년 범죄자들의 재활에 힘을 쏟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대부분의 시의회 의원들도 속으로는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짐작한다. 당신은 그런 생각을 품고 강제 퇴거 정책의 뜻과 실에 대해 은근히 주변에 떠보기도 한다. 하지만 그때 당신이 정치적인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는 시의회 의장이 당신에 다가와서 한마디 건넨다. 그 꼬마들이 마약 거래를 하고 있었다면 이미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거나 다름없겠지. 체포된 아이가 12살 미만이라 해도 퇴거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 의장의 생각이다. 사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한다면 가족이 헤어질 일은 없을 거야. 가족 전체가 퇴거되어야 할 테니까. 강경하고도 단호한 시의회 의장의 입장을 듣고 놀란 당신은 회의실을 둘러보는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인지 읽어내기가 쉽지가 않다. 다른 시위의 의원들이 나와 같은 생각일 테지 이제는 확신할 수가 없을 없는 것이다. 어쩌면 사람들은 의장님처럼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주택 정책은 당신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도 없다. 여기서 뼈를 묻을 각오로 싸움에 임할 생각은 들지 않는 것이다. 결국 당신이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겠지. 내 의견 때문에 투표 결과가 달라질 일도 없고 정치판에 들어서자마자 반대적으로 낙인 찍히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당신은 침묵을 택한다. 실제로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자주 불편한 침묵을 택한다. 특히 그런 침묵을 통해서 얻게 되는 혜택이 있는데 그런 혜택에 대해서 딱히 언급하고 싶지는 않을 때 침묵하곤 한다. 만약 당신의 아이가 어떤 스포츠팀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거나 그 속에서 주전 선수가 되고자 한다면 유명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데 바로 그 시의회 의장이 해당 고등학교 이사회의 일원으로 앉아있다고 해보자. 어떤 주제로 투쟁을 벌여야 할지에 대해 당신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경우는 그뿐만이 아니다. 중요한 승진을 앞두고 있다면 상사가 부적절한 농담을 하고 있다 해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좋은 생각일 테니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반응을 보인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저 침묵을 지키며 일이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는 게 정말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지금 내가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걸 다물고 있는 것은 죄라고 해도 소극적인 죄지 적극적인 공범이 아니잖아요. 무슨 실질적인 해를 끼친다는 거죠? 침묵은 실질적인 해를 끼친다. 그것도 다양한 방면에서 해를 끼친다. 단기적으로 볼 때 침묵의 거짓말은 우리 스스로에게 상처를 남긴다. 또한 침묵은 우리가 속한 집단을 새롭고 중요한 정보로부터 차단하며 어쩌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부지불식간에 해를 끼치고 있을지 모르는 기존의 정서를 강화하고 만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침묵은 집단 착각을 만들고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마는 것이다. 침묵